네, 지금부터 6월 5일 토요일 한일 갈등 타파 연대 나눔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전국에서 멤버들이 올라왔고요. 아침 새벽에 저희들이 이 기자회견을 위하여 준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먼저 저희 한일 갈등 타파 연대의 공동 대표이신 최덕효 대표님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나눔의 집을 모처럼 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인간다운 그런 삶을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을 드리면서 아울러 여기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외진 곳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도 잘 안 되고 서울에서는 주로 이제 정대협, 정의원의 문제점, 윤미향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그런 부정 비리에 대한 보도와 그 관련된 단체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늘 실시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나눔의 집은 의외로 소식이 잘 전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나눔의 집이 정대협 못지않게 그동안 문제가 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 이곳에 계신 그 어르신의 뭐 얼마간 안 되는 그 재산을 기부 약정서를 받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바로 나눔의 집의 소유가 되게끔 한다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눔의 집은 그냥 나눔의 집이 아니에요. 네, 재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이에요. 따라서 그런 우리가 납득할 수 없죠. 예.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후원금, 기부금에 대해서 할머니들이 일체 관여할 수 없게끔 그렇게 이미 약정을 받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이곳에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겸비한 그런 요양원을 짓겠다, 뭐 이런 취지가 이미 구체화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언론에 보도된 금액으로는 140억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상의 금액이 벌써 축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계신 할머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그런 고급 요양원을 또 뭐 짓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존재 안 하는 그런 시절이 곧 오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어쩌면 더 이상 이분들을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자꾸 예전에 돌아가신 분 계세요. 고 신미자 어르신이 계신데, 그때 이제 정대협이죠. 정대협의 윤미향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우리를 앵벌을 하게끔 우리를 이용하느냐, 이런 취지로 바로 윤미향 정대협을 상대로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또한 선의의 그러한 만남이긴 했겠으나
결과적으로 이곳에 일하던 전 소장, 전 사무국장이 이미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징계로 사직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단을 움직이는 이사는 승려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민간인 신분에 그들은 사퇴를 시켰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승려들과 재단은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렇다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대로 축적된 재산은 원래 나눔의 집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을 모시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요양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양 사업만 하기에는 명분이 취약하니까 뒤에 보시다시피 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만들어서 역사관에 가면은 또 뭐 영화도 상영하고 뭐 관련된 사진 같은 걸 전시를 쭉 해놨죠. 이러면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뭐 어린이, 청소년, 뭐 어른, 이곳에 여기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단체 견학을 와서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이 교육이 실제 우리 역사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한국의 대외적인 정치 외교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건 잘못됐다, 많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위안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일제 때에는 공창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안부의 그 매춘 행위 자체는 당시로서는 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어리다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그 뭐 14세 소녀 20만 명 이런 거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과장된, 그러니까 정대벌 만든 윤정욱 씨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14세 소녀 20만 명 뭐 이게 끌려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실제로는 17세부터 만 17세니까 이제 18세가 되겠죠. 그러면 성인 나이에요. 부터 30살까지 평균 20대 중반의 여성들이 당시에 위안부로 일을 했는데 그분들 부모들이나 다 그 당시에 빈농들이에요. 극심한 그 극빈자들로 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세요. 어떤 대한민국의 위안부가 부잣집 딸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정대협 자료, 여기 나눔의 집 자료 다시 뒤져봐도 부잣집 딸내미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일본군이 강제로 끌고 갔다 그러면 부잣집 딸이건 가난집 딸이건 다리를 막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불금, 옛날에 전차금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주고 가난한 집에서 이른바 뭐 취업 사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교육시켜주겠다, 좋은데 취직시켜주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성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속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업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충분히 당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에 한국은 조선이죠. 총동원 체제에 돌입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런 돌입한 상태에서 어쩌면 전시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동자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조선인들은 시험을 쳐서 일본군이 되기도 하고, 일본 군속이 되기도 하고, 이런 우리에게는 식민지 시절에 아픈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외교를 맺었어요. 그것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고 부속 조항으로 청구권 협정을 맺어서 이른바 독립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유무상 5억 불 그리고 차관 3억 불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은 정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위안부로 일했던 분들 중에 돈을 미처 못 받은 분이 계세요. 예컨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옥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문옥주 씨는 일본 우체국의 군사 우편으로 저축이 되어 있는데 전쟁이 말기에 폭탄 터지고 당시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미처 저금을 받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당시에 청구협정에서 박정희 정부에게 유무상 5억 불을 줄 때 노동자를 비롯해서 당시에 군인으로 군속을 사망하신 분들 이분들의 대상으로 박정희 정부에서는 청구권 협정에서 받은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위안부 개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게 미진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노무현 정부에서 강제 동원되신 분들 대상으로 또 이제 추가로 지불했죠. 그때 위안부 30여 분에게 지불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정부에서는 이후에 정대협에서 계속 문제를 또 삼으니까 당시에 이제 고노다마를 발표하게 되고 당시에 태평양 전쟁 해당 지역에 있던 위안부 조사를 1년 8개월에 걸쳐서 했고요. 그분들에게 아시아 여성 기금을 통해서 또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냥 지불한 건 아니고 당시에 일본 역대 총리들의 사죄 서한을 직접 동봉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사죄를 표명합니다. 그 중에 조선인도 들어가요. 필리핀, 대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등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만 해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미진하다고 하니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마침내 다시 이제 얘기하지 말자 해서 외교적으로 정집을 짓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나눔의 집에 계신 어르신들 그분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화 보세요. 여기 이제 보는 영화가 규향이라는 영화잖아요. 일본 군 관원이 총검을 들이대고 끌고 가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가서 맨 마지막에 전쟁 말기에 막 살해당하는 영화예요. 이런 참담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업 영화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뭐 당시의 노동자들이나 위안부가 죽지 않았느냐? 죽었죠. 왜냐하면 전쟁 말기에 미군들이 어마어마한 폭격을 통해서 일본을 공격하잖아요. 그때 일본군이 죽을 때 조선인들이 자원했던 일본군들, 조선인 출신 군속들, 또 일본인 위안부들, 그리고 조선인 출신 위안부들, 그 폭격 속에서 죽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배가 뒤집혀서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문옥주 여사의 자서전에 보면 위안부가 나갔다가 귀국을 하려고 하다가 폭격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 귀향에서처럼 일본군이 마치 나치가 유태인들을 폴란드인들을 학살을 하듯이 구덩이 앞에다 놓고 전부 다 학살을 해서 파묻어 버리고 이런 장면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인과 일본인의 당시 관계는
제2의 일본 국민이에요. 그럼 일본 군이 일본 국민을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 군인으로서 일본 군속으로서 연합군과 적대했던 사이인 거예요. 이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 왜곡된 역사를 이런 역사관을 통해서 우리 2세들에게 교육을 한다. 이거는 매우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 관계에서 매우 치명적인, 저들을 모욕하고 전 세계에 위안부 동상을 세워서 끊임없이 일본을 모욕하는 이러한 행동은 결국 우리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이런 수출, 꼭 필요한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악영향만 주고 해서 이젠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정대 여보 이제 문 닫아라. 윤미향이가 하는 행동을 봤지 않느냐? 문 닫아라. 그리고 나눔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그런 뭐 고급 호텔급의 요양원을 짓는다. 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게 또 역사관도 내용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나눔의 집도 문을 닫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민은 미래를 향해서 역사를 풀어나가야 된다. 과거에 이 왜곡된 역사의 그런 그늘에 갇혀서 우리가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라는 것이 저희 한일 갈등 타파 연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파적인 게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3천만 명에 달하는 그러한 인명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는 다시 부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속에 일본 군에 들어있던 우리 조선인과 함께 당시 일본 국적으로 죽은 사람만 대략 10% 이상 300만에서 최고 350만 명까지 지금 사상자가 나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남북한 전쟁에서 100만이 죽었다 그래요. 그 3배에 대한 상응하는 그러한 인명이 죽어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혼들을 위로를 해주고 화해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원수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스가 내각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하지 말자.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동맹 이런 바람직한 안보 관도 얘기하고 있죠. 물론 그것이 지금 뭐 대중국으로 우리가 적대시해서 전쟁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반일파다, 친일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제 때 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니야. 일제 때 부자들은 잘 먹고 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일제 때도 또 고생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역사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자 하는 말씀이고, 최근에 이곳에 벌어지는 일들,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유골함을 두고 계속 말이 많아요. 뭐 국민 권익위에다가 뭡니까? 유골함을 이 속에 계속 추모공원에다가 모시자 그러는 거죠. 이건 아닌 거죠. 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곳에 유골함을 모시자. 그러면 뭐 이제 성지순례를 하자는 얘기예요. 성지순례 이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을 오늘 성명서에 담아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앞으로 이 나눔의 집의 배경에 있는 그 재단의 주인공인 대한불교 조계종을 찾아서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항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정대협, 지금 현재는 정의원이죠.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윤미향에서 이나영이 정대협의 대표이사가 됩니다. 네, 정의원이요. 근데 그 이나영 씨가 처음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정대협 정의원은 앞으로 세계 여성 인권 센터라 이렇게 명칭을 했어요. 네, 공개적으로요. 그런데 제가 여기 나눔의 집 들어오면서 입구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국제 평화 인권 센터래요. 좀 창피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이사장 거의 뭐 30여 년 동안 정대협을 이끌었다고 해도 이끌은 그 윤미향 씨가 8개 혐의로 지금 국회의원인데 기소가 됐죠.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재판이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원래는 6월 31일 날 진행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또 7월 달로 이게 미뤄졌어요. 그리고 뭐 정대협의 여러 가지 비리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 한동안 언론에서 엄청 발표가 됐었죠. 그거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아직도 정식 입장이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나눔의 집도요. 제가 처음에 그 나눔의 집 기자회견을 할 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뭐 일반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을 막 유튜브로 찍은 게 아니고 이게 메인 언론에서 정대협 나눔의 집 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내용들이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 나눔의 집 사태에서 제가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좀 더 언급을 해드릴 건데 제가 초반에 세계 여성인권센터, 국제 평화 인권센터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해요. 세계 국제. 그런데 정대협에서 소녀상이 전국에 140여 개가 있고요. 그리고 미니 소녀상은 뭐 200개가 훨씬 넘고요. 거의 300개 육박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지자체에. 그리고 징용 동상이 세워지고 있죠. 계속. 지금 최근에는 이제 징용 동상이 이게 우리 조상이 아니다. 저희 단체에서 이제 민사 형사 고소가 됐죠. 명예로. 근데 이제 형사는 이겼고요. 민사도 지금 이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 지금 동상, 여기 뒤에도 지금 서 있죠. 예. 이 동상을 이렇게 세우는 나라, 시족, 부족 국가의 형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거론하고 그 다음에 국제를 거론해요. 세계적이지 않고 국제적이지 않은데 행동들은 그렇지 않은데 세계와 국제라는 단어를 쓰기를 참 좋아합니다. 수요 집회 매주 12시에 보시면은 뭐 연합뉴스, 일본 대사관 앞에 가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결코 평화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권을 거론하는데요. 여성 인권 뭐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대협과 나눔의 집 사태를 정말 자세히 조사를 해보시면 이거는 인권센터가 아니에요. 반인권이에요. 평화요? 절대로 평화 아닙니다. 반평화, 반인권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이지 않습니다. 세계적이지 않아요. 제가 오늘 잠깐 이제 여기 오면서 장시간이에요. 새벽에 출발해서 이렇게 기차 안에서 또 차 안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보다가 또 발견한 건데요. 뭐 비리가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눔의 집은요. 이게 누구 저 안에 보니까 뭐 보금자리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누구의 보금자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조계종의 보금자리 아닌가요? 2015년에서 이제 나눔의 집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2015년에서 2019년에 민간 합동조사단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뭐를 조사를 했냐면 이제 법적인 거겠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은 3년에 걸쳐서 1회 이상의 정기 지도 감독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사회복지시설일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을 정기 지도 감독을 실시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경기도 나눔의 집, 광주 나눔의 집은 한 번도 정기 감독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나눔의 집에 비단 나눔의 집에만의 문제일까요? 여기 경기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지금 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5년 동안 2015년에서 2019년이에요. 후원금이에요. 뭐 88억 원인데 뭐 그 전까지 따지면 엄청 나겠죠. 그래서 뭐 총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140억 원이 있다고 하는데 5년 동안 후원금이 88억 원 모아졌대요. 그런데 생활시설의 지출 금액이 2억 원.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 생활시설 여기 나눔의 집이죠. 이 2억 원도 시설 경비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할머니들을 위해서 지출된 금액은 760여만 원이래요. 그래서 나눔의 집 직원들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자 이런 요청을 했는데 다 묵살당했다. 뭐 그 기사를 보니까 좀 웃긴 얘기가 있는데 간장 게장을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드리자 그랬더니 돈이 어디 있냐고, 돈이 없는데 그런 걸 왜 사드리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부정 비리가 많아요. 뭐 제가 너무 많아요. 뭐 스님들이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일로 후원금을 뭐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후원금에서 썼다. 뭐 700만 원을 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4년간 역사관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직원에게 5,300여만 원의 후원금, 300여만 원을 후원금에서 지급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기부금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당국에 신고해야 되는데 2006년도부터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1년에는 10만 원씩 받고 후원금 일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서를 받았대요. 9명의 할머니들에게서. 그런데 사인 없고 도장만 받았어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10만 원도 아예 지급을 안 했답니다. 뭐 나눔의 집 해명을 보면은 법규 몰라서 빚으신 실수였다. 기부금법 위반 알지 못했다. 기부 약정서의 공중 절차 몰랐다. 법인 계좌 사용 직원 2명에서 3명으로 관리하는 게 어려웠다. 이게 해명이에요. 이거 제가 이제 주 언론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눔의 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눔의 집을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할머니들은 정부 기관에 의해서 보호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비리, 이러한 것들이 언론에 다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평화인권센터라고 이 장소를 말할 수 있어요? 보금자리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인권, 반평화센터입니다. 네. 요 대표님. 짝스런 질문인데, 이게 이제 정의연 사태가 30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정의연 사태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 내전, 일본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게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대협의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숟가락 얹기, 물타기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주객이 전소된 상황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말하지 않고 어떤 단체도 말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자료를 뒤져보다 보면은 그러한 이상한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짧게라도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얘기는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참 난처한 이야기인데 글로 쓰기도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일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자민당은 2차 대전 때 전쟁을 주도한 분들의 후예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그러한 일본의 이른바 진보 세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안부나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일제치하에서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산업 인프라를 깔고
한반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게끔 일본이 노력을 했는데 왜 위안부나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하느냐 라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일본의 우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진보 세력은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민당을 바로 저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정대협이나 이런 세력들과 손을 잡고 일본 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우익은 일본 정부가 사과를 했으니까 니들 왜 사과하느냐고 일본 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오늘날 한국의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을 일본이 뒤에서 만들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이 얘기인데 이 굉장히 이거 민감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한국의 정대협 나눔의 집이 워낙 부지런하니까 너무 부지런하잖아요. 너무 부지런하니까 유엔에도 가고 전 세계에 알리는데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부지런하니까 이 운동의 중심이 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를 압축을 하면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본의 두 가지 세력이 내전을 하고 있다. 일본의 내전이 한반도로 옮겨 붙었는데 일제 식민지 기간에 위안부 징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불이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우리도 이렇게 꺼야 되지만 일본의 관계자들이 끄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렵죠? 네, 간단하게 이 정도 할까요? 네, 스토리가 길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가슴타파연대 나눔의 집 기자회견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나눔의 집은 국민 권익 위에 공안시설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대협 정의용과 더불어 부정비리 책임지고 해체해야 한다. 경기도 광주시가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구 위안부 유골함 동안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이전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나눔의 집이 재고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한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나눔의 집에 봉안된 할머니 9명의 유골함 이전을 막기 위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그간 나눔의 집 민간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이 거액의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과는 무관하게 법인의 재산 조성비로 사용하고 토지 매입과 추모관 신축, 추모공원 조성비,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해오는 등 이 시설의 운영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나눔의 집 이사회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안신권 전 소장과 김정숙 전 사무국장만 사직 처리하고 실제 권한을 지닌 승려 이사 4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 어떤 누구도 불법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의로 유골함을 불법 안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자리를 유지하려는 나눔의 집의 집착이 놀랍다.
그리고 이러한 민원에 대해 즉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등이 나선 것과 여당도 아닌 야당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에 돌입한 것은 나눔의 집 재단의 주체인 대한불교조계정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해 한다. 일반 재단 법인이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140억 원 규모의 후원금과 기부금을 축적하고 공증도 받지 않은 기부 약정서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등 부정비리 혐의에 놓여 있다면 이미 그 재단은 엄중한 법적 조치와 함께 해체 과정을 밟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눔의 집 뒤에는 조계종이라는 거대 종교 집단이 있기에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상징적인 곳으로 유골함 동안 자리를 고수함으로써 나눔의 집 수입원을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정황은 주로 기독교인들이 포진한 정대협 정의원 쪽에서도 감지된다. 이들은 윤미향이 사기, 업무상 횡령 등 총 6개 혐의, 8개 제명으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사용에 있어 불법적 유용이나 횡령이 없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윤미향에 대한 공판은 기소 이후 준비 절차에만 8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은 기독교계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우리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어르신들이 이제라도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게끔 자유롭게 놓아드려 공공요양원으로 모실 것. 나눔의 집 이사회는 공익제보한 활동가들을 압박하지 말고 승려 이사 4명에 대한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 유골함을 지자체의 장사시설로 옮길 것. 이사회는 비리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나눔의 집을 해체할 것. 어르신들은 정의원에 저항한 심리자 기록을 시처럼 활동가들과 함께 나눔의 집 부조리에 단호하게 맞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혹자들은 나눔의 집에서 조계정이 손을 떼는 것을 정상화의 방안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마치 정대협 정의원에서 기독교 세력이 손을 떼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것과 같은 실현 불가능한 발상이다. 문제는 고 심리자 어르신의 말씀처럼 그늘진 현상을 겪으신 분들을 종교들이 볼모로 사업을 벌이고 있으므로 단체의 해체만이 대안이라 하겠다. 두 종교계의 이러한 행태는 역사 왜곡과 한일 간 외교 참사라는 엄청난 후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나눔의 집의 실제 운영 주체인 대한불교 조계종을 찾아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2021년 6월 5일 한일 갈등 타파연대. 네, 이상으로 한일 갈등 타파연대의 나눔의 집 앞에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